중국인 손님이 들어오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해라고 했던 것과 이렇게 어쩜 논리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만 말하고 싶어요. 장애인 노동자를 의무로 고용을 해야 되는 그게 있는데 고용을 안 해도 그냥 돈 벌금 내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을 하니까 네, 부지직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이고요.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은 12월 1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는 12월 3일은 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되는 날인데요. 어찌된 게 내란범들에 대한 처벌은 지지부진합니다. 재판이야 워낙 오래 걸린다곤 하지만 내란 세력들이 사그라들기는커녕 내란을 부정하고 오히려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지난 탄핵 시기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은 계속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직접 단죄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또 기다려야만 할까요? 시민 참여를 넘어서 시민이 직접 행사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매번 같은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른 이야기 인권 이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천연대 김인수고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일하는 청년 책방 책방지기 김슬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천 청소년 인권공동체 세움활동가 김영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볼 텐데 저희 계엄 이야기로 좀 시작을 했어요. 1년 전 요맘때쯤. 요 방송은 12월 1일 날 꼭 업로드를 했으면 좋겠고. 이맘때쯤이 좀 기억이 나시나요? 어떠신가요? 저는 계엄 날이 기억이 나는 게 그 다음 날이 제가 일하는 곳에서 하는 교육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일이 계엄 선포였잖아요. 네. 근데 12월 4일이 저희 센터에서 저녁에 이제 노동 아카데미 같은 걸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계엄 그것 때문에 밤을 새고 이제 출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동 아카데미에 계엄 때문에 사람이 반토막이 났어. 그렇죠. 그날 다 갔지. 다음 날.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럴 땐가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강의를 열어야 할 땐가. 하지만 돈은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셔놨고 강사님도. 그랬죠. 저는 그 기억이 있네요. 네, 영철 씨는 계엄 날뿐만 아니라 그 탄핵 시기에 했던 것들 기억이 좀 생생하게 나시나요? 저는 일단 계엄 당일 날에는 집에서 공부하고 있었었고요. 네. 유튜브 틀어놓고 공부하고 있다가 이제 속보 소식을 듣고 저도 그러니까 그날 당일 날에는 유튜브 라이브로 새벽 1시 반까지 계속 그 국회에서 막 대치하는 걸 계속 봤어요. 네. 그래서 라이브로 이제 막 군인들이 창 깨고 들어가는 것도 그때 다 실시간으로 봤었어가지고 그래. 막 하면서 채팅 거기 청소년 단톡방에서도 막 청소년들도 잠을 안 자고 그 라이브를 계속 보면서 막 이야기하고 막 그랬던 게 일단 기억이 납니다. 그 계엄 시기 때는 계속은 아니지만 주말마다 계속 서울에 올라가서 여의도 가서 막 이제 전광판 보면서 같이 막 노래 부르고 막 발언하는 거 듣고 환호하고 그랬던 사람이 진짜 엄청 많았던 와 이게 진짜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게 얼마만인가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일어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여의도에서 모였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와이파이가 안 되고 막 이래가 전화도 안 되고 맞아. 막 이래가지고 첫날에 우리 처음에 출발할 때 우리 어디서 만나 하고 갔잖아. 그렇죠. 통화가 안 돼가지고. 그렇죠. 전화를 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이게 1년이나 지났는데 되게 충격적인 좀 사건이었나 봐요. 그렇죠? 그 기억이 좀 다들 생생하게 나시는 거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미디어에서 되게 많이 또 나오기도 하고 저희도 많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왜 한 달 전에 했었던 우리의 어떤 사업들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왜냐하면 임팩트가 없었기 때문에. 개엄만큼의 임팩트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개엄만큼의 임팩트는 없으면 좋겠네.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슬비 씨가 진행하는 인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많은 뉴스의 바닷속 고르고 고른 인권 이슈를 다루는 인권 이슈 시간입니다. 두세 개 정도 인권 이슈를 이야기할 텐데 소식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사 중 각자 골라온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인수 씨가 준비한 현중시 강력 대응 차별금지법 제정 먼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썼습니다. 슬비 씨가 너무 바쁘시고 영철 씨도 바쁘시고 쓸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거의 네. 처음 아닌가요? 예, 저는 이걸 안 쓰기로 거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쓰게 돼가지고 앞으로도 종종. 예. 어찌 됐든 저는 그 현중 시위가 아펙을 앞두고 열렸던 것들, 그리고 9월 달에도 대규모라기보다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명동에서 열렸던 시위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중국인들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문구를 적어서 붙였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문제가 돼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면담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문구를 내리기로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인들을 혐오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렇다기보단 중국인 손님을 받으면 같이 있는 손님들이 불편해하더라 라고 하는 이유를 댄 거예요, 그 카페 주인이. 그래서 되게 익숙했던 거죠. 노키즈존과 너무 흡사하다. 아이들과 같이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으면 주변 손님들이 불편해해 라고 10년 전에 얘기했던 것과, 그리고 지금 중국인 손님이 들어오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해 라고 했던 것과 이렇게 어쩜 논리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어만 바뀌. 그래서 요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나요? 발표하신 거예요? 예, 제 생각은 어쨌든 이게 뭐 구구절절 여러 가지 설명들은 다들 기사에서 보셨을 수 있겠지만 요 중국인 혐오가 있으니까 차별금지법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어지진 않나 봐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기사들이 몇 개가 없어요. 그냥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하지 않습니까? 혐오가 너무 심해지니까 언론에서든 미디어에서든 심해지기도 하고 저 거리에서도 심해지기도 하니까 법안 발의를 하는데 거의 그런 것들을 처벌하는 거의 법안들을 이제 발의를 하려고 하고, 언론도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뭐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이런 식으로 일명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땐 저런 것들이 지금 당장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리고 저게 뭔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진짜로 다 막아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식지에 나와 있는 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추진을 한다고,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혐오와 폭력 선동의 기준을 명확히 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기사예요. 이것보다는 그게 더 먼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이 저거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불법 정보, 허위 조작 정보 그거를 덮어씌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인 혐오하는 거랑 반일이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일본인 혐오하는 거랑 뭐가 달라? 라고 얘기를 막 해버리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일본을 반대하는 이유와 중국인을 반대하는 이유는 확실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 예전에 이제 일본을 반대했던 건 좀 그런 것들은 실제로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에서의 반대를 했던 거고,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는 실제로 중국인 개별에 대한 혐오로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 됐든 그런 표현을 계속 억제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하게 되면 그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무엇이 혐오이고 무엇이 차별인지를 먼저 기본적으로 좀 알리고 그것들이 기본권으로서 이제 제정이 되어 기본 법안으로서 제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법이 없으면 진짜로 어떻게 적용시킬지 모르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최근에 김기표 의원인가 서영석 의원인가 부천에 그 두 분이 다 했나? 그 부천역에 있는 유튜버 근절을 위해서 또 어떤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제가 지금 잘 그 법안이 기억은 안 나지만 서영석 의원은 어쨌든 뭐 나름 제가 봤을 때 그냥 괜찮았던 것 같아요. 딱히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았는데 김기표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가서 캠페인을 할 때 앰플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다 걸리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광장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어떤 소음이나 뭐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행위 자체가 정말 법안에 구체적으로 막 나와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서가지고 다 같이 구호를 외치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면 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법안들이 막 나오고 있다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어떤 불편감을 느끼고 그런 차별적인 걸 느낀다라고 하는 게 뭔지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 역사나 이런 것들은 지난번 부지직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혐오를 하게 됐을 때 혐중 시위가 많이 열렸을 때 상인들이 실제로 중국인들을 잘 받지 못하고 어쨌든 간에 그 어려웠다. 영업이 어려웠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맞아요. 그리고 좀 새로운 소식으로는 네덜란드에서 진보적인 정당 쪽이 승리를 하면서 최연소이기도 하고 동성애자이기도 한 롭 예턴이라는 그분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네, 그리고 뉴욕에서도 무슬림 출신 시장이 되었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그 책도 내셨더라고요. 그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쪽에서도 일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인들을 위한 책이라고 해서 제목이 네네. 그래서 그거를 왠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더 잘 읽을 것 같긴 한데 도전적이다. 제목이 아니구나. 차별금지법이 궁금한 당신에게. 네네. 깜짝이야. 아니 제목 장난 아니다 이러고 있었는데. 제목이 진짜. 근데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이렇게 해서 예쁘다. 차별금지법 아니 궁금한 당신에게는 책 이름이고 이런 식의 홍보물을 만드셔가지고 만드셨나봐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네, 기독교인을 위한 차별금지법 안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쁘게 생기긴 했다. 만화책 같이 생겼네. 네, 그리고 진짜 쉬운 걸로 되어 있다고 해요. 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만 말하고 싶어요. 아니 최근에 뭐 이런 것 뭐지? 카페 최근에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중국인 안 받는다 봐 이제 이런 거 하기도 하고 사실 지금 부천에도 현수막 꽤 많이 걸려 있잖아요. 네. 혐오 현수막들이. 그렇죠. 근데 그게 못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그거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요? 그게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5개 광고물 게시법인가? 뭐 아무튼 그거 바뀌어서 정당이나 어떤 기관이나 정당, 뭐 단체에서 이제 게시한 현수막을 맘대로 함부로 제거할 수 없게. 아니, 그치. 정당 현수막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맞는데 그걸 거는 게 정당이에요? 정당으로 되어 있기도 해요. 아하. 그 얼마 전에 JTBC인가 거기서 나왔던
그 불일중 얘기하면 안 돼. 땡일중. 땡일중 거기에 옆에 있는 그 혐오 현수막도 보니까 조그맣게 그렇게 뭐 정당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정당은 많긴 하니까. 근데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 현수막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막 빨간색 현수막이 막 이렇게 써 있고 이런 거. 저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그 정당은 못 봐가지고 금방 떼어졌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저희 센터에서도 게릴라 현수막을 막 건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바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시청에 전화 와가지고 이거 거시면 안 된다, 떼셔야 한다, 그러고 다 뗐거든요. 그쪽에서 임의로. 근데 이제 저렇게 혐오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저걸 왜 못 뗄까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볼 때마다 궁금했어. 신기하네. 근데 광주인가 어디는 뗐다면서요. 다 뗐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그 뭐라 해야 되지? 문제가 될 만한 거를 다 찾아가지고 혐오 현수막을 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려면 할 수 있나 보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아니 제가 지금 하는 시간이거든요. 세빈 씨가 진행하시는 시간이잖아요. 네. 네. 차별금지법은 진짜 언제 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래되기도 했고 순위에서 계속 밀리나? 발의도 안 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엄청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냥 안 되고 계속 말만 뭐 유언비어처럼 계속 퍼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자고 했을 때 안에서 그냥 혐오가 이렇게 더 확대되게끔 방관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좀 현실적으로 좀 논의할 수 있는 자리나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동력을 잃은 상태는 맞아요. 한 3년 전부터는 동력을 좀 잃었고 그 전에는 그래도 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좌초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라든가 이럴 때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그 뭐 누구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미리 제정이 돼서 이런 게 차별이고 이런 게 혐오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알아갔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오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막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혐오하는 것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실제로 눈에 보이고 그거를 정치권에서 갖다 이용하고 이런 악순환들 그리고 정치권을 그걸 이용하면서 실제로 공신력을 만들어주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도 아닌 말고로 그냥 끝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악순환 아니고 그냥 더 많이 악의 구렁텅이로 점점 더 늪속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느낌이어서 이럴 때일수록 그거 고리를 딱 끊어버리는 그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영철 씨가 처음으로 두 번째 하시는 것 같은데 장애인 고용보다 벌금이 싸다. 의무교육제 실효성은 어디로? 라는 기사입니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장애인 키워드로 관련된 기사를 찾다가 발견한 건데요. 올해 10월 말쯤에 써진 기사입니다. 이제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이제 매년 장애인 고용률을 이제 측정을 하는데 이제 10년 동안 계속 고용이 반토막이 났다. 그리고 이게 기사에서 내려보면은 한 16년도인가 18년도부터 또 갑자기 급감한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급감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여기서 이 기사에서 나오는 추측은 일단 기존에 일하던 장애인 노동자들이 정년퇴직해서 그러니까 정년퇴직을 하면서 이제 빈자리가 생겼는데 고용을 안 하는 거예요. 회사 사측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여기 제목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일정
직원 수 이상인 기업체들은 이제 장애인 노동자를 의무로 고용을 해야 되는 그게 있는데 그게 고용을 하지 않았을 때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때랑 뭐 몇 인 미만으로 고용했을 때 이게 벌금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벌금이 한 명당 1년에 16만 얼마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선 굳이 고용을 안 해도 그냥 돈 벌금 내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 기존의 장애인 노동자들이 정년 은퇴를 하고 나도 이제 신규 채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인건비가 벌금보다 더 많이 나가니까 오히려 벌금을 그냥 내고 만다. 약간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의무고용제라는 이 제도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게 지금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지금 같은 이런 안 지키는 사례가 너무 많고 그 안 지키는 이유도 너무나 명확하게 돈 때문에 안 한다라는 게 너무 명확해지니까 이 법에 대한 실효성이 계속 사실 오래 전부터 계속 이야기는 나왔던 건데 이번에도 다시 사실은 나온 셈인 거죠. 거의 매년 계속 제기되는 문제긴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많은 폭으로 감소했고 네,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는 꼴이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고용공단에서도 그래서 이게 좀 더 이제 그 기업체들도 하지 않았을 때 진짜 큰 페널티를 입게 한다던가 또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장애인 노동자 노조였었나? 거기서도 이게 단순히 고용률만 보고 해야 될 게 아니라 이 장애인 노동자들도 그 근무 환경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된다. 이 수치로만 가지고 계속 이 업종에서 뭐 많이 고용했으니까 여기는 괜찮은 곳이야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그럼 정말 그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잘 일하고 있는가 차별받지 않고 그런 것들도 더 법적으로 강화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선택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최근에 저희 집 근처에 그 굿일 스토어라고 그 비영리 단체인데 장애인 직업 재활 그런 네. 곳인데 약간 비교하자면 아름다운 가게 같은.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가게 같은 경우도 이제 기부 물품을 받아서 싼값에 파는 거잖아요. 거기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장애인 분들이에요. 거기 이제 판매하시는 그 계산원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한번 갔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갔는데 생각보다 물건들도 괜찮고 그 기부받은 물건들이다 보니까 애초에 가격이 비싸지도 않고 그리고 그 곳을 통해서 그 장애인들이 이제 노동을 하게 되고 안전한 곳에서 노동을 하게 되고 본인들이 이제 노동을 하는 가치를 또 알게 되는 그런 곳이어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천에는 없어요. 아직은. 인천이죠? 제가 그 무계동 쪽에 있습니다. 이신동 쪽이라고 그 송내고 근처예요. 근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네,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진짜 좀 주변에 많이 있어야 그러니까 장애인 노동자들도 사실 많이 보이고 이 장애인 노동자도 사실 노동자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시민들이 알아야 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이 기사가 보여서 이 기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연일이 16만 원이 월이래요. 월. 월. 네, 월. 월. 월 16만 원이어도 사실은 인건비 기준으로 하면 훨씬 싼 값이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1년에 월급 한 달 월급 정도 쓰는 거니까 부담이 없긴 하네요. 50인 이상 사업주. 50인 5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체만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한국에는 그 이하의 사업체가 훨씬 많은 상황인데. 네. 그렇죠. 근데 그 이하의 사업체에서는 장애인들을 쓰기가 어려운 조건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50인 이상이라고 해야 뭔가 건물도 좀 있고 뭐 그런 어느 정도 건가? 그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공단을 무슨 공단이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여기가 이제 장애인 고용률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문제 제기를 일단은 한 걸로 시작을 했는데 저 고용률이 줄어든 거 자체가 별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그 어떤 다른 부가적인 소식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단 얘기도 들어보면 공단도 나름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 인원이 많아져서가 일단 있고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규직 전환된 인원들이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비율이 떨어진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10% 이상 정도 10% 정도를 장애인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뒤에 나온 아까 뭐지? 고용을 하지 않아도 그냥 부담이 안 되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고용을 했을 때 사실 그런 것들이 장애인도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시민이라는 걸 저는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느끼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도에선 그래도 좀 하고 있긴 한데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사회에서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돌아다니는 걸 비장애인들도 봐야지 이제 같이 살아가는 시민들이라고 생각하지 안 그러면 계속 갈라져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부천에 어디더라 시민 미디어 그쪽에서 이동 환경 개선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이벤트로 그 다니시면서 보행 환경이 어려운 곳들을 찍어서 올려달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뭐 보도 이렇게 뭔가 보도블럭이 부서져 있다던가, 뭐 그런 뭐 벨이 작동 안 한다던가, 신호등 알림 벨이 안 된다던가, 그리고 뭐 유아차가 다니기 힘들다던가 막 이런 건데, 그 옛날에는 잘 보였는데. 옛날에 걸어 다닐 때는 잘 보였는데 요즘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셔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어디서든 그러니까 저희가 삶의 현장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는데 곳곳에서 보지 않으면 진짜로 아예 평생 안 보고 살 수도 있겠다. 저도 그 신호등 벨이 안 된다는 거는 조금 뭐랄까 진짜 약간 맹점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다 보통 신호등에 달려 있으니까 맞아. 되겠지 생각했었는데 막 이렇게 제보하신 거에서 눌렀는데 작동이 안 돼. 진짜 시각장애인은 언제 신호가 바뀌는지 모르는 거잖아. 이게 알려줘야 바뀌는 걸 알고 가는 건데. 맞아요.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그럼 뭐 근처 신호등을 다시 가야 되는 건데 또 거기는 또 작동한다는 보장이 없고. 아무튼 그런 거 보니까 좀 진짜 약간 안일했구나 좀 이런 생각은 들었었어요. 저도 보면서. 맞아, 그런 것도 있다. 이제 큰 길가는 되게 잘 돼 있는데 골목골목은 또 안 돼 있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큰 길로만 다니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아예 신호등이 없고 횡단보도만 돼 있는 길도 가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데는 진짜 못 가는 거지. 아무튼 뭐 갑자기 이 얘기를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거 뭐 제가 준비한 기사는 이겁니다. 아니 궁금하신 거 말라 그랬는데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장애인 노조지부 조영규 지부장은 이 투데이 신문 거죠. 투데이 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장애인 한 명을 고용했을 때보다 부담금이 훨씬 적다. 최소한 최저시급 이상은 돼야 하고 이상적으로는 장애인 한 명을 채용하는 게 더 이익이 되도록 부담금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 고용이 잘 되고 그분들이 그 회사에서 잘 적응하고 일을 하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막 그냥 벌금을 올리는 형식으로 그게 이루어질까? 저는 그런 거는 회의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없을까 하는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벌금을 세게 물린다고 해서 사업주가 기쁜 마음으로 그 장애인을 고용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고용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과연 사장이나 그 사장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과연 그 장애인을 좋게 볼까? 그렇구나. 좀 그런 생각을 저도 하기는 해요. 그래서 너무 막 엄벌주의식으로 막 진짜 폭탄으로 막 과징금을 매겨봤자 오히려 더 장애인들을 향한 차별적인 인식이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오히려 낙인을
박아버리는 것도 생길 것 같고. 아 저거 때문에 우리가 벌금 낼 수도 없고. 아유. 내가 벌금 내기 싫어서 고용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동등하게 안 보고 더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그래서 뭐 이제 지고 보면서 그러면은 어쨌든 벌금이 낮은 것도 약간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거지. 뭔가 그러네요. 장애인의 더 나은 어떤 고용 환경과 업무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럼 그거 말고 뭐가 더 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저기 나온 말처럼 그러니까 그런 벌금이나 불리함보다는 이익이 되는 거를 해야 조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벌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채용했을 때 더 메리트를 주는. 그렇죠. 고용을 하면 어쨌든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뭐 세금 감면이라던가 이런 걸 주고 뭐 예를 들면 장애인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뭐 예를 들면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그런 사내 행사 같은 걸 할 때 뭐 단합 대회든 팀워크 행사 같은 걸 할 때 지원금을 좀 준다던가 장애인과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체육 대회 통합 교육처럼 워크숍이든 그런 걸 하면은 직원들 입장에서도 장애인이 들어오면서 아무튼 우리 워크숍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 그런 생각으로 그런 쪽으로 그냥 조금 약간 좀 가볍게 생각한 거긴 한데 그렇게 하면은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워크숍이라는 게 막 강연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야외 워크숍 같이 놀러 가고 회식. 그런 쪽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야유회. 라는 생각. 저는 고용할 때 일단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것도 있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누적 한 명의 장애인이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조금씩 더 주는 거지 이렇게 혜택을. 그러면 이제 물론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다 하겠죠. 하겠지. 근데 그런 건 어쩔 수 없고 그건 잡아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한 명의 장애인을 뭐 두 명의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거기서 계속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다른 기업들이나 회사들도 장애인 고용해도 괜찮구나라는 인식이 좀 확산이 돼야지 그냥 단순히 고용률 또는 고용 횟수 이런 걸로만 하게 되면 안 될 것 같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용 쪽과 사회복지 쪽이 좀 결합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되어 있죠 거의. 이게 장애인 노동자들에 대한 아무튼 설문조사도 해야 될 거고 그 현재 그렇죠. 직장에 대한 만족도부터 해서 맞아요.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여러 분야에서 좀 협력해서 해야 될 문제일 것 같긴 해요. 단순히 딱 고용노동부 쪽에서 딱 할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게 고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고용을 했을 때 그 회사의 건물을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만약에 이제 휠체어를 탄 사람을 고용을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경사로부터 시작해서 화장실의 문 넓이라 뭐 그런 건 이미 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죠.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지.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그런 거를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회사 자부담인가? 그런 거를 지원을 해주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찾아봐야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국가에서 해준다고 하면 덜 부담이지 않을까 회사가? 라는 생각이 좀 어느 정도는 해주겠죠. 어느 정도는 자부담이고. 자부담. 그러니까 100% 자부담은 아닐 수도 있다. 전기차 같은 그런 느낌 아닐까요? 정부 보조금이 좀 있고 그리고 나머진 자부담. 그치. 예를 들면 문수리 같은 거는 정부가 해주고 오르막이나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 기업들에 대한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완전 100% 다 해주는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예를 들면 대출을 받게 해서 금리를 싸게 해서 어쨌든 갚아야 되는 거지. 그런 게 있다거나 아니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몇 %는 정부에서 주는데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기업이니까 돈을 버는 뭐 하나하나 다 해주지 단체도 않겠죠? 아니고 말이야 무슨 네 신화에서 네 더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저도
더 했습니다. 다음번에 또 장애인 얘기나 차별금지법 얘기는 또 할 것 같습니다. 네. 그치. 거의 뭐 2달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이야기를. 인권 이슈는 가장 중요한 건 정보 전달을 확실하게 하는 건데 또 못한 것 같다. 2주 전에도 들은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죽겠네 진짜. 차별금지법 저 기사를 보면서 읽어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저는. 근데 그런 걸 하기에는 시간은 막 없는 것 같고 과연 듣는 분들이 저희의 생각을 궁금해할까 아니면 저 기사를 궁금해할까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구글에서 부천연대 소식지를 검색하시면 소식지 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철 씨는요?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입니다. 말하면서도 계속 마음 한켠에 불안함이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게 정말 맞나? 제대로 전달하는 게 맞겠지? 이런 생각으로 최대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기사를 찾고 그리고 찾을 때 이 기사를 말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찾진 않잖아요. 그렇죠. 일단 찾고 난 다음에 이 중에서 이거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냥 뭐 제 게으른 문제죠. 정한 다음에 그걸 더 다시 자세하게 읽고 좀 찾아보고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아쉽습니다. 네. 야 뭐랄까 셋 다 비슷한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 오늘 약간 자기 고백 같은 느낌이네요. 아니 저도 맨날 인권 이슈 하면서 불안감에 떠면서 이제 한단 말이죠.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맞는 건가? 이제 맞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저의 의견 있잖아요. 저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과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인권 이슈 할 때마다 불안감에 떱니다. 불안감에 오들오들. 예, 언젠간 자신감 있게 하겠죠. 네. 오늘 들으신 인권 이슈 의견이나 소감 남겨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직 48회? 9회죠? 49회 북적북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